네, 저는 저기 성규정 병리학교실의 김수영 교수이고요.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12번째가 되겠고요. 오늘 주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업 소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학업 소진이라는 말이 뭐 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은 쉽게 자주 듣는 내용이 아니라서요. 학업 소진과 그와 관련된 몇 가지 그런 배경 설명들을 앞에서 해드릴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매년 업적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보직자분들하고 뭐 저기 목표 면담도 하시고 할 때 보면 항상 보면 그 해에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에 상관없이 내년도 목표는 올해보다 뭐 10% 또는 20% 높게 잡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는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올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내가 이 정도면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관리자나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교수님들을 평가하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내년에는 무조건 10%는 더 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참 기운 빠지거나 힘 빠지는 그런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벽철 교수님의 필요사회라는 책을 보니까 오늘날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과 위주의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회, 활동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 극단적 피로와 탈진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설명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또는 뭐 좁게는 이제 우리 학교, 그다음에 매년 업적 평가를 받으시는 교수님들도 이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평가들이 교수님들한테만 있는 거냐? 물론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도 그런 평가를 매년 받고 있고 그런 평가가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학생들을 너무 과도하게 혹사시키는 건 아닌지 이러한 그런 고민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만큼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충분한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결과가 그런 학생들 개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그 개인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반해서 요즘에 들어서 이제 학교 환경이나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서 학업 소진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걸 제도적인 측면 또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면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오늘의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뭐 작업 환경이든 학교 환경이든지 간에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착취하는 시대였음에 반해서 오늘날의 사회는 과도하게 높이 설정된 어떤 목표, 성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취를 하는, 착취의 주체도 자신이고 착취의 희생자도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써진 것을 보고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교수님들도 이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을 매우 얇은 책인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의과대 학생은 어떠냐? 의과대 학생은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의과대 학생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외국이나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참고 문헌을 봤을 때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일단은 먼저 의과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자발성이 높게
모티베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고, 들어와서도 그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 집단이다, 학생군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학생들도 보면 대부분은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도 대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는 걸 이제 저도 뭐 지난 20여 년 동안 봐왔으니까요. 정말 동감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과도한 해야 되는 분량이나 뭐 임상 실습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얘기할 학업 소진에 걸릴 또는 학업 소진에 노출될 그런 위험도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학업 소진이 의과대 학생이 이제 대학 내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러한 학업 소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최신의 그 연구 결과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의과대학에서 받는 의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평가하려는 그런 노력은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작년에 그런 평가를 하고 학생들을 좀 바라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의 그 일환으로 작년에 처음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가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자주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서 그런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학업 참여, 학생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업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 소지는 이제 그 반대로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고갈되어 가느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과도위임이라고 해서 만약에 학생들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한다면은 쉬는 시간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자기가 쉴 수 있고 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미진한 공부 때문에 쉬는 기간에서도 공부의 영향이나 공부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과도위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노력 보상 불균형은 이제 주로는 이제 일터에서 도입되는 개념인데요. 어떤 작업 환경에서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했던 일의 정도와 그 노력의 결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보상이 적절한 수준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이제 노동자에게 또는 작업자에게 적절하고 그 위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개념인데요. 그게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기여한 그런 노력과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학업 참여, 논문들에는 이제 아카데믹 인게이지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2002년도에 이제 학업 참여를 기술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할 때 긍정적으로 완수하려는 그런 경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 참여는 그 하부 개념에 이제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세 가지 개념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vigor, dedication, absor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 열정, 헌신, 몰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또는 노동자가 얼마만큼 이 학업 참여를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척도가 그런
설문에 의한 그런 문항으로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 이제 연구자들이 그런 설문들을 개발을 했고, 또는 뭐 일부는 우리나라에 적합할 정도로 한글화되어서 이 설문이 이건 학업 참여를 측정할 만한 적절한 평가 도구이다라고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가져다가 그러한 척도들을 학생들에게 시켜서 우리 학교 학생의 상황은 어떤가를 이제 평가하는 게 이제 뒤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 보시기에 이제 활력, 헌신, 몰입하면 이제 언뜻 이해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라서요. 각각에 해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설문 문항을 한 가지씩 뽑아왔습니다. 활력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에게 측정을 하는 그런 5점 척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던진다 하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는 공부에 관련된 것이라면 정신적으로 잘 견뎌낸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뭐 1점에서 5점까지 또는 1점에서 3점까지 그 척도 내에서 자기의 상황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헌신 부문에서는 내가 하는 공부는 그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질문인데,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그런 의미,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가지고 있는지, 잃지 않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척도가 되겠고요. 몰입은 이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 이건 학생들이 정말 그 자신의 정신 집중이 그 학생이 하고 있는 공부에 많이 그 집중되어 있다는 걸 그런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개의 이 질문들로 질문지가 척도가 구성되어 있고, 그 척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서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학업 참여에 대한 척도였고요. 그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학업 소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이제 그 하부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 개념은 emotional exhaustion, cynicism, inefficacy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말로는 그 정서적 고갈, 냉소, 그다음에 efficacy 하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고요. inefficacy 하면 그 자기 효능감의 반대말이니까 뭐 자기 불능감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 질문을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적 고갈이라는 그런 하부 개념은 어떤 문항을 통해서 측정을 하냐면, 나는 공부로 인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문장을 주고 자기가 1점에서 3점 또는 1점에서 5점 사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체크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냉소성은 이 자기가 하는 공부에 대한 그런 흥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다 라는 질문을 주고 거기에 자기가 스케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무능력감은 이건 절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떤 공부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걸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자기 보고에 대한 그런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보기에 매우 뛰어난 학생들도 그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생각하기에 좀 모자란 학생들도 자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충분히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능력감에 대한 그런 척도는 학생 자기 자신이 자기 보고에 의한 척도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하부 개념에 대해서 이제 척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입장에서는 또는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업 소진을 못 느끼면서 또는 뭐 최소한으로 머물게 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참여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학교 교육의 지향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제 학업 소진을 줄이고 어떻게 해야 학업 참여를 늘릴 것이냐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주제에 접근하려면 뭔가 뭐 모델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용한 모델은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학업 소진을 유발하는 인자들 또는 변인들이 여러 개가 있고, 학업 참여를 유발하는 인자들, 변인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학업 참여를 유도하는 인자들은 강화하고 학업 소진을 유발하는 인재들은 약화시키거나 적정한 수준에서 조절시킬 수만 있다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이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런 모델에 어떤 모델을 적용할 것이냐? 기존 연구자들이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적용 가능하다라고 이미 밝혀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노력 보상 불균형 모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처음에 작업 현장에서 먼저 제안이 된 모델인데요. 노동자가 이제 매우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노동자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데 반해서 그 노동의 결과로 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적다면 이러한 노력 보상 불균형 상태는 해당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해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또 그대로 이제 학교 현장에 가져오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들인 그 많은 노력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면 그러한 노력 보상 불균형이 학생들에게 위의 환경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또는 교육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하는 노력과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서 그걸 노력과 보상이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그 전에 그러면 이런 게 그럼 정신적인 건강에서만 위해를 일으킬 것이냐? 그렇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위해 환경 또는 질병으로도 연관되어 있다고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는 아니고 작업장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 과도한 노력 보상 불균형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근경색, 급성 심장사,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는 경우를 급성 심장사라고 하는데 그 경우 또는 이제 뇌졸중 같은 그런 위험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더라라고 이미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중대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학교 현장으로 가져오면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제시한 노력 보상 불균형 척도에 사용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이런 전문 연구자들이 만들어서 이 척도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증명이 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예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하는 노력은 이런 거죠. 나는 공부할 것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긴다. 이 말은 학생 입장에서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는 나는 시험을 준비하다가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문장 역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보는 이제 노력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친구들로부터 받는 인정. 너는 학생으로서 잘하고 있어. 또는 넌 정말 좋은 학생이야. 이런 인정도 보상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없지만 이제 높은 점수, 성적을 받아봤더니 내가 다 90점 이상이다. 이런 것도 이제 적절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이는 노력과 학생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이제 이 노력보상 불균형 척도를 이용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개념은 이제
과도위임이라는, 저도 처음에 이걸 준비할 때 과도위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요. 오버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맨 윗줄에 보시면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그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이제 과도위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은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는 이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공부와 휴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이미 정도가 강한 학생들은 쉬는 시간 또는 쉬는 공간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공부에 대한 압박이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쉬어야 될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오늘 얘기하는 과도위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과도위임이 그럼 좋은 거 아니냐, 학생이 뭐 자나깨나 공부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거는 학생으로서는 좋은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 세 번째 논문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과도위임 상태는 앞에서 보았던 그런 노력부성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위의 효과가 나타날 때 그 나타난 위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노력보상 불균형 상태에서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작업자 또는 학생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되어야 되고 이제 추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요소의 하나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과도위임에 대해서 학생들의 정도를 평가할 때 사용한 척도들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에 대한 문제부터 생각한다. 나는 잠자리에 들어도 공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그 집 또는 자기의 휴식 공간에서도 공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몇 가지의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척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개념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학업 참여, 학업 소진, 과도 위임, 노력 보상 불균형 네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요 네 가지의 개념의 이제 그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척도가 이미 다 보고돼서 개발돼서 이제 연구자들이 보고했고, 저희들은 그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척도를 가져다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도들을 여러 개를 가져와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의과대학 또는 의정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서 회수율은 한 20.73% 정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20% 정도의 회수율이면 일반적인 보통의 회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이라키컬 리그레션 분석을 통해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여한 학생들을 보면 나이 분포는 이제 의과대학과 의전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20살에서 36까지 꽤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요. 남녀의 차이 비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집단 자체가 의전원 학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표본으로 참여된 학생들도 의전원 학생이 조금 더 많고요. 원래 있던 비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의전원 학생들이 이 설문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본과 2학년, 3학년의 참여가 조금 더 많았고요. 본과 1학년과 4학년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참여해서 총 79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실시는 작년 2학기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우리가 조사한 그런 척도들에 나타난 그런 변수들 상호 간의 이제 상관성입니다. 그래서 상관성이 높고
그다음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들만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5번이 노력 보상 불균형과 7번 학업 소진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은 이제 노력 보상 불균형이 심한 것과 학업 소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업 소진, 7번이 학업 소진이고 6번이 이제 학업 참여입니다. 학업 소진과 학업 참여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음수가 되어 있으니까 학업 소진이 강할수록 학업 참여는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학업 참여가 강할수록 학업 소진은 떨어진다. 그런 역의 상관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번 NA, 이 부정적 정서입니다. 부정적 정서는 이제 뭐 놀람, 슬픔,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얼마만큼 그런 걸 느끼고 있느냐를 조사한 거고요. 이건 역시 학업 소진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정적 정서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은 그 상관 개수가 좀 낮아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번,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결과였는데, 9번은 이제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라고 해서 학교 성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적인 시험 성적은 이제 객관화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CBT 성적을 CBT 서버에서 다 가져와서 이 학생들의 설문 결과과 학생들의 이제 성적들을 연관시켜 보았었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학업 소진이나 학업 참여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성적은 그것들과는 관련이 없더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는 이 표본 집단이 너무 작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두 번째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은 학생들이 뭐 학업 참여가 학생들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학업 소진을 많은 차이였지만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적은 그것과는 관련 없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 해석이 나타나느냐? 학업 참여가 높으면 성적이 좋고 학업 소진이 높으면 성적이 나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뒤에 그 과도이임에 난해서 과도이임 때문에 학업 소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지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릴 때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로서는 학생들의 성적은 그렇게 학업 참여와 학업 소진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hierarchical regression 분석을 해서 그러면 그 학업 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변인 또는 인자는 뭐가 있겠느냐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여러 가지 변인들을 다 놓고 보았을 때 학업 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력 보상 불균형 그 비율과 여기 OC라고 되어 있는 과도위임이 학생들의 학업 참여를 예측하는 변수더라. 그러니까 노력 보상 불균형이 적절하게 된 사람들 또는 과도위임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 라는 결과를 이제 얻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업 참여 안쪽에 세부 하부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학업 참여, 열정, 헌신, 몰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하부 개념에 있어서 학업 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하부 개념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비슷비슷하더라. 똑같이 노력 보상 불균형과 과도이임이 뭐 열정이나 헌신이나 몰입이라는 학업 참여의 하부 구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변인이더라라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학업 참여를 평가할 때 과도이임이나 노력보상 불균형 척도를 가지고 학생들을 측정을 하면 이 학생들의 학업 참여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척도들이 이제 학생들 학업 참여 평가에 적절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요 왼쪽이 노력보상 불균형이 좀 덜 심한 사람들이고요. 요 오른쪽이 노력보상 불균형이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자신의 들인 노력에 비해서 보상을 별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충분히 보상을 받는 사람보다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여기 좀 짙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15.36이라고 하는 몰입도에서 6.69라고 하는 심각하게 떨어지는 몰입도를 보이는 학생들을 살펴보니 그 사람들은 과도이임이 낮은 학생들이더라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제 심각한 노력보상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위임이라는 그 학생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향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적을 떨어뜨리지 않고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에서 학업 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학생들은 우리 학교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 과도위임이라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좋지 않은 여건 하에서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 학생들은 현재도 학업 소진과 과도이임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신체적인 그런 불건전 상태에 놓여 있지만 개개인의 노력, 과도이임이라는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 보상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적이 안 떨어지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성적은 안 떨어지지만은 그 학생이 이제 이러한 기간이 오래되었을 때 언젠가는 이제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서 그게 의과대학 생활 중간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수련 기간이든지 간에 장기간의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소진 상태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간 폭탄 같은 그런 상태를 안고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학업 참여에 대한 예측 인자였고요. 그럼 학업 소진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뭐냐?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력 보상 불균형, 여기 ERI 레이시오라고 하는 노력 보상 불균형에 대한 그 척도가 앞에서 학업 참여 예측에도 유용했듯이 학업 소진 예측에도 유용하더라. 그리고 그 외에도 부정적인 정서, 척도, 그다음에 의전원이냐 의과대학이냐, 의전원이 조금 더 학업 소진이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조금 더 젊은 나이가 이제 학업 소진이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전원이 왜 학업 소진이 더 많고 또는 나이 어린 학생이 더 왜 학업 소진이 더 많은지는 현재로서는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정서와 노력 보상 불균형이 학업 소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인자로서 척도로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업 소진에도 하부 세부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서적 고갈, 냉소, 자기 효능감, 효능감의 반대말이 이제 inefficacy, 불능감 정도 되겠죠. 이런 것들, 그럼 하부 개념에서의 그럼 예측 척도는 예측 변인들은 뭐가 있겠느냐라고 보면 여기에서도 이 하부
개념 간 사이에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노력 보상 불균형 척도가 공통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 외에 이제 과도임, OC라고 되는 과도임이나 부정적 정서, 나이 등등이 학업 소진의 하부 개념에 따라서 뭐 유의할 척도가 되기도 하고 유의하지 못한 척도가 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노력 보상 불균형 척도 그 비율이 이 학업과 마찬가지로 학업 소진에 유의한 예측 척도로 나타난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소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년별로 1학년부터 4학년, 예과의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 드릴 말씀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각 학년별로 느끼는 학업 소진 점수를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소진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4학년에서 이 학업 소진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는 저희가 이 조사를 진행한 시기가 4학년이 임상실습을 다 끝내고 KMA를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그때 4학년 학생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한 발 떨어져 있는 KMA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업 소진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4학년을 제외하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소진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노바 테스트를 했을 때 이 각 공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그 학업 소진 중에서도 그 하부 세 가지 개념 중에서도 어떤 하부 척도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느냐라고 봤더니 세 가지가 아까 정서, 고갈, 냉소, 자기 효능감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냉소성이 아노바 테스트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9점대, 2학년 때 9점대였던 거가 3학년이 되어서 13.3. 1, 2학년의 변화보다 2, 3학년의 변화가 훨씬 더 증가한 거죠. 물론 현재로서는 이렇게 3학년 때 갑자기 학업 소진, 그 중에서 냉소성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이게 3학년 학생 집단의 특성인지 아니면 우리가 3학년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 대부분 이제 임상실습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런 임상실습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의 특성인지는 현재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조사를 이제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하지만 3학년이 이러한 냉소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무언가에 대한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유치사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냉소성의 급격한 증가가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인지 교육과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해당 학년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특성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에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노력 보상 비율이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학업 참여와 학업 소진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인 모델이니까 우리가 이걸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조사를 하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업 참여와 어느 정도의 학업 소진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과도위임은 학업 참여를 설명하는 인자이지만 학업 소진을 설명하는 인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세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이 오를수록 학업 소진, 그 중에서도 냉소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냉소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교육과정이나 공부에 대한 그런 흥미,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처음에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의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흥미도 매우 높았던 학생들인데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받아서 1년, 2년 교육할수록 그 학생들이 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떨어지고 싫어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조사에서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히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를 작년에 이제 처음 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교육과정 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뭔가가 교정 가능한 그런 점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발견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학교 정책이나 학생 지도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이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탈락하거나 이렇게 도태되지 않고 학교에서 가톨릭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학에 대한 좀 더 높은 흥미, 높은 관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앞에 배경에 주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런 참고 문헌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제 뭐 진료도 열심히 하시고 학생 교육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일부 교수님들은 지도 교수로서 학생 지도도 많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했던 그런 노력들을 돌이켜보면 학교 교육에 실패하거나 뒤처지거나 탈락하는 그런 학생들의 지도나 지지를 함에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학생 개개인에서 또는 개인의 특성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면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는데 반해서 지금 요 앞에 마슬락 라이터가 2017년에 얘기했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학업 소진의 문제는 그 개개인 학생 또는 우리 지금 학생에 대한 얘기니까 학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학생이 처해져 있는 환경,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우리 학교가 제공한 교육 과정, 교육 내용, 이러한 사회 환경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학생 지도, 개개인에 대한 지도, 탈락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그런 지도 더하기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에 대한 점검.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나 제도에 대한 점검은 지금까지 이 측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더해진다면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더 빛을 발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의한 교육의 효과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그런 이런 노력들을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좀 더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다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